뒤부와 가족의 낡은 지하실 문이 오랜 세월 만에 처음으로 활짝 열렸을 때 그 뒤에 진정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 자물쇠 수리공은 배선을 교체하는 평범한 임무로 온 줄 알았고 헌병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지하실 깊은 곳에서는 더 이상 되돌아갈 수 없는 발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 차가운 돌바닥에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쇠약해서 들어온 사람들을 맞으러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다. 그 옆 낡은 포도 앞찾기 근처에는 무거운 금속 사슬이 놓여 있었다. 여인이 이곳에서 아주 오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명백했다. 헌병들은 구급차를 불렀고 불과 몇 시간 후 발견된 여인이 10년여 전에 실종 신고된 세실 뒤부하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동안 집주인이자 그녀의 친오빠인 앙투아는 바로 그 지하실 위에서 평온하게 살면서 여동생이 자발적으로 보주 산맥의 한 영적 공동체로 떠났으며 누구와도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모두에게 장담했다. 앙투아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을 때 변명조차 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러한 결말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곧 집 안에서 여동생이 상속 지분을 포기했다는 내용의 문서들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서류들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여동생에게 지급된 돈은 없었다. 이렇게 단순한 전기 배선 점검이 우연히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드러냈다. 그리고 이제 수사관들은 앙투안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세실을 비밀리에 감금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주변에 누구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밝혀내야 했다. 뒤부와 가족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면 조금 과거로 돌아가야 한다. 기록 자료와 이웃들의 증언에서는 특이한 점을 찾을 수 없었다. 평범한 집, 평범한 가족, 적어도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였다. 뒤부와 가족의 집은 콜마르에서 멀지 않은 작은 마을 비웨셴의 변두리, 포도밭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 집은 100년 이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넓은 부지를 가진 오래된 저택이었다. 세실과 앙투안 뒤부아의 부모는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 존경을 받았다. 그들은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킨 적 없는 품이 있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2013년 6월 가족의 삶은 갑작스럽게 변했다. 먼저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부모는 두 성인 자녀, 세실과 앙투안에게 유산을 동등하게 남겼다. 집과 포도밭은 절반씩 나뉘었다.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다. 이것은 간단하고 논리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곧 재산 분할이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웃들은 세실을 조용하고 약간 내성적인 사람으로 묘사했다. 그녀는 마을 축제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고 집에서 책을 읽거나 정원을 돌보는 것을 더 좋아했다. 그녀는 영적 수행에 관심이 있었고 때로는 이웃들에게 삶의 특별한 의미를 찾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현지 주민들은 그녀의 내성적인 성격을 크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저 세실을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오빠 앙투아는 여동생과 정반대였다. 고정된 직업 없이 간간히 임시직으로 생계를 유지했지만 대부분은 부모님, 그리고 나중에는 유산에 의존해 살았다. 이웃들은 그가 끊임없이 집 주변을 돌보고 정원과 포도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았다. 이로 인해 그는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명백한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다. 앙투아는 실업자였고 부모님의 집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약 반년 후인 2014년 초, 이웃들은 첫 번째 변화를 감지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세실은 지인들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녀는 집이 너무 크고 특히 부모님이 안 계신 후에는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나중에 공식 문서에 기록된 공증인과의 한 만남에서 세실은 자신의 집과 토지 지분을 팔고 싶다고 밝혔다. 그녀에게 이것은 논리적인 결정이었다. 유산의 절반은 그녀에게 재정적 독립을 보장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줄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 따르면
앙투아는 여동생의 의도를 극도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매각에 단호히 반대했고 거래에 대한 어떤 선택지도 논의하기를 거부했다. 앙투안에게 이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그의 삶의 주된 상징이었다. 그는 집과 포도밭이 완벽한 상태에 있을 때에만 자신이 성공했다고 느꼈다. 집의 절반이 낯선 사람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앙투안은 타협할 수 없었다. 남매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다. 이웃들은 세실이 점점 더 불안해 보였다고 회상했지만 그녀는 집안 사정에 대해 누구와도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내 분위기가 눈에 띄게 악화되었다는 것은 분명했다. 증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앙투아는 내성적이고 짜증을 잘 내게 되었다. 이웃들은 남매가 뒷마당에서 무언가에 대해 큰 소리로 다투는 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낯선 시선을 느끼면 금세 조용해졌다. 2014년 3월 세실이 공식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팔겠다는 의사를 밝힌 지 불과 몇 주 후 그녀는 갑자기 마을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실은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설명 없이 어디론가 떠날 수도 있었다.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다. 앙투아는 이웃들에게 여동생이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고 보주 산맥의 한 영적 공동체로 떠났다고 말했다. 이는 설득력 있게 들렸고 세실의 성격과도 잘 맞았기 때문에 아무도 앙투안의 말을 특별히 확인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 마을 사람들은 앙투안을 혼자 보는 것에 익숙해졌다. 그는 계속해서 부모님의 집에서 살며 정원과 포도밭을 가꾸었고 이상적인 집주인의 인상을 주었다. 그의 행동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없었다. 오히려 모두가 그를 동정하게 되었는데 여동생이 그를 버리고 큰 집과 포도밭 걱정을 혼자 남겨두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무도 실제 이야기가 내내 완전히 달랐고 유산을 팔려는 단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갈등이 이미 오랜 세월 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진 범죄로 커졌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다. 2014년 3월 이웃들은 세실을 마지막으로 보았다. 그날은 콜마르의 연례시장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보통 마을 사람들 거의 전부가 모이는 행사였다. 아무도 이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세실은 조용했고 지인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날 아무도 그녀가 그 후로 11년 동안 사라질 것이라고는 짐작하지 못했다. 시장이 열린 지 불과 몇 주 후인 4월 중순 앙투안 뒤부아는 지역 공증인을 찾아갔다. 그는 여동생이 떠났으며 다시 돌아올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 증거로 그는 공식 위임장을 제시했다. 그 위임장에서 세실은 오빠를 위해 자신의 집과 포도밭 지분을 포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 문서에 따르면 앙투안은 여동생에게 금전적 보상을 지불했고 가족의 모든 재산에 대한 단독 소유주가 되었다. 서류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합법적으로 보였다. 공증인이 여동생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묻자 앙투안은 주저없이 그녀가 보주 산맥의 폐쇄적인 영적 공동체로 들어갔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속적인 삶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다. 공증인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서명은 진짜처럼 보였고 세실의 생활 방식을 고려할 때 상황은 충분히 그럴듯했다. 그 사이 마을에서 세실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는 금세 잦아들었다. 앙투아는 공증인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이웃들에게 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약간 의아해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세실의 성격은 알려져 있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여성, 항상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출발은 누구에게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고 곧 그녀는 더 이상 화제에 오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아무도 경고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세실은 실종자로 신고되지 않았다. 앙투아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살았고 이제 공식적으로 뒤부와 가족의 모든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집은 훌륭한 상태로 유지되었고 포도밭은 잘 가꾸어져 있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이상적으로 보였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오빠의 버전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렇게 앙투안 뒤부아의 공식적인 버전은 너무나 설득력이 있어서 아무런 장애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었다. 11년이 지나서야 우연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은 2014년 4월에 그토록 완벽하고 합법적으로 보였던 문서를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뒤부아 가족 이야기의 폭로는 보통 그런 사건들이 시작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비밀 경찰 감시, 이웃들의 의심 또는 친척들의 관심의 결과가 아니었다. 사실 폭로의 원인은 단순하고 거의 일상적인 우연이었다. 2025년 여름 오랭 지역의 지방 당국은 오래된 전기 배선을 교체하는 대규모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1950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주택에 해당되었다. 비오에셴 변두리에 있는 오래된 저택인 뒤부아 가족의 집은 의무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다. 7월 말 한 전기 기사가 주 전원 상자를 검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앙투안의 문을 두드렸다. 이 상자는 바로 집 지하실에 있었다. 2025년 8월자 보고서에서 전기 기사는 다음에 일어난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집주인 앙투안 뒤부아는 총 3번이나 그 방에 대한 접근을 거부했다. 매번 그는 같은 이유를 댔다. 열쇠는 오래전에 잃어버렸고 문은 녹슬어서 열리지 않는다. 그러나 전기 기사는 나중에 같은 보고서에서 앙투안의 행동이 비정상적이고 공격적이었다고 기록했다. 그는 집주인이 분명히 초조해했고 대화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회사 직원은 앙투안에게 배선 교체는 의무사항이며 안전상의 이유로 상자에 접근해야 한다고 설득하려 했다. 앙투안은 완강했고 이 문제에 대해 논의조차 거부했다. 3번의 실패한 시도 끝에 회사는 공식적으로 지방 당국에 연락하여 전력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지하실을 강제로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요청은 신속하게 검토되었다. 나중에 경찰에 제출된 문서에서 에너지 회사는 전력망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것이 집주인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잠재적인 안전 위협을 가한다고 명시했다. 이 주장을 근거로 민사법원은 신속하게 앙투안에게 지하실 접근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2025년 9월 4일 아침 2명의 헌병, 1명의 자물쇠 수리공, 그리고 에너지 회사 대표 1명이 뒤부아의 집으로 향했다. 앙투안은 그들을 조용히 맞이했고 아무런 반대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자물쇠 수리공이 낡고 육중한 지하실 문을 부수기 시작하는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볼 뿐이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순간 문뿐만 아니라 11년 동안 조심스럽게 지켜온 비밀도 함께 부서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 못했다. 문이 열린 후 헌병들은 지하실로 들어가 세실을 발견했다. 발견은 너무나 뜻밖이고 충격적이어서 방문의 원래 목적은 즉시 중요성을 잃었다. 이렇게 평범한 전기 배선 교체 때문에 내려진 지하실 강제 개방에 대한 형식적인 민사 명령이 우연히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범죄를 폭로했다. 그리고 이제 수사관들은 앙투안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이 끔찍한 진실을 온 세상으로부터 숨길 수 있었는지 밝혀내야 했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관들은 주 용의자를 찾기 위해 멀리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에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하여 무시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다. 헌병들이 지하실에 들어갔을 때 앙투안 뒤부아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다. 집의 소유주이자 11년 동안 이곳에서 혼자 살았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전기 기사를 분전함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녹슨 문과 잃어버린 열쇠 이야기를 꾸며내며 3번이나 접근을 거부한 사람이 바로 그였다. 이웃들은 그동안 앙투안만 보았다고 확인했다. 낯선 사람은 아무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을의 누구도 의심스러운 점을 눈치채지 못했다. 세실의 오빠는 매일 그녀가 발견된 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여동생이 자발적으로 떠나 사회로부터 은둔하기로 결심했다는 버전은 그에게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가 내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수사관들은 앙투안이 공중인에게 한 이야기가 완전히 꾸며낸 것이라는데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문서에 있는 여동생의 서명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나중에 확인되었다. 앙투안이 말한 돈 지급은 없었다. 그가 이웃들, 공증인, 지인들에게 한 모든 말은 이제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완전한 거짓말이었다. 앙투안은 세실이 발견된 직후 체포되었다. 경찰서에서 그는 침착하게 행동했고 아무것도 부인하려 하지 않았지만 자백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질문을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경찰관들은 그의 얼굴에 놀라움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마치 이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완전한 무관심뿐이었다. 수사관들은 공식적으로 앙투안 뒤부아를 여동생의 불법 감금 사건의 주 용의자이자 유일한 용의자로 지정했다. 이미 이 시점에서 그가 외부의 도움 없이 이 범죄를 계획하고 저질렀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은 그를 공식적으로 기소하기 위해 충분한 단서와 증거를 수집해야 했다. 앙투안의 버전에 대한 첫 번째 심각한 의심은 경찰이 집을 샅샅이 수색했을 때 생겨났다. 사실 앙투안은 여동생이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세실이 어디에도 가지 않은 것처럼 살았다. 그리고 이 이상한 점을 수사관들은 금방 알아차렸다. 경찰이 세실의 개인 소지품을 조사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여행 가방이나 여행용 가방이 없다는 점이었다. 사람이 자발적으로 오랫동안 떠날 때는 항상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간다. 그러나 세실의 방은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그녀의 옷은 옷장에 걸려 있었고 신발은 침대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심지어 그녀와 함께 여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인 여권도 침실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세실은 서류도 물건도 없이 심지어 가장 필요한 것조차 챙기지 않고 집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두 번째 중요한 점은 경찰이 부엌에서 발견한 영수증들이었다. 처음에는 그것들을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콜마르 슈퍼마켓의 평범한 영수증들이었다. 그러나 한 수사관이 날짜와 제품의 양을 알아차렸다. 앙투안은 정기적으로 값싼 식료품, 물, 통조림을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마치 여러 사람을 위한 식량을 비축하는 것처럼 쇼핑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독신 남성을 위한 단순한 식료품 쇼핑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가 다른 누군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누군가를 먹여 살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었다. 수사관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했을 때 세실이 자발적으로 집을 떠났다는 버전은 완전히 믿기 어려워 보였다. 앙투안의 말을 믿는다 하더라도 왜 여동생의 물건은 집에 남아 있었고 나라를 떠나거나 심지어 정상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한 여권은 그대로 놓여 있었을까? 이러한 발견들은 앙투안이 진실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주장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물질적 증거의 무게 아래 무너지기 시작했다. 세실이 자발적으로 떠나 수사관들이 발견한 것처럼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갈 수는 없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제 경찰은 세부 사항을 밝히고 뒤부와 가족의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 했다. 체포 직후부터 앙투안 뒤부와의 행동은 수사관들에게 매우 이상하게 보였다. 보통 용의자가 첫 신문을 받으러 오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변명하거나 또는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앙투안은 어느 쪽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침묵했다. 첫 신문 조서에는 앙투안이 수사관들과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름, 주소, 나이 확인과 같은 간단하고 형식적인 질문에는 짧고 명확하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수사관이 본론으로 들어가 세실이 지하실에 갇히게 된 경위를 밝히려 하자 앙투안은 즉시 입을 다물고 소통을 중단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당신 여동생이 왜 당신 집 지하실에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앙투안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반박하지도 않았고 감정을 드러내지도 않았으며 변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침묵했다.
잠시 후 수사관이 질문을 반복하자 앙투안은 무관심하게 모르겠습니다 라는 짧은 말만 했다. 지난 몇 년간의 여동생 생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묻는 후속 질문에 앙투안은 완전히 반응을 멈추고 자신 속으로 완전히 움츠러들었다. 조서에는 용의자가 여동생과 그녀의 감금 상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다. 어느 순간 수사관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기로 결정하고 앙투안이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에너지 회사 직원들의 지하실 접근을 막았는지 물었다. 그가 전기 기사를 조용히 들여보냈다면 아무 일도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앙투안은 다시 무관심을 보이며 익숙한 말을 반복했다. 모르겠습니다. 자물쇠와 문에 대한 집요한 질문에도 그는 같은 무심함으로 대답했다. 그것은 여러 해 동안 닫혀 있었고 열쇠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단조롭고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어떤 시도도 없이 들렸다. 신문 중에 앙투안을 관찰한 한 심리학자는 용의자가 일어나는 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의 행동에는 두려움도 흥분도 후회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깊이 무관심한 사람의 인상을 주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심리감정서의 결론에는 나중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용의자는 수사와의 접촉을 거부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수동적 저항을 보인다. 이는 아마도 그가 일어나는 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방어 반응일 수 있다. 나중에 도착한 그의 변호사는 공식적으로 변호인의 입장을 밝혔다. 앙투안 뒤부아는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법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현명한 조치였지만 수사에는 추가적인 어려움을 의미했다. 자백이 없으면 수사가 길어질 수 있었다. 신문에 참여했던 경찰관들은 나중에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보통 즉시 자백하거나 반대로 격렬하게 죄를 부인하는 용의자들조차도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반면에 앙투안은 완전한 침묵의 노선을 선택했는데 이는 동시에 도전적이고 수수께끼처럼 보였다. 그는 분명히 수사를 돕지 않았지만 사실을 숨기거나 왜곡하려는 적극적인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의 전략은 전적으로 경찰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첫 신문 후 사건 파일에는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메모가 남았다. 용의자 앙투안 뒤부아는 무죄를 주장하고 수사 협조와 진술을 거부한다. 이것은 수사관들이 자백이나 앙투안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물적 증거와 증인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제 수사는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의 도움 없이 단계적으로 일어난 일의 전체 그림을 스스로 재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수사의 진정한 돌파구는 수사관들이 수년 동안 공증인 사무소 기록 보관소에 보관되어 앙투안의 합법성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로 여겨졌던 문서에 집중했을 때 찾아왔다. 바로 2014년 4월에 위임장이 당시 그가 아무런 의심 없이 집과 포도밭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 문서는 너무나 완벽해서 어떤 법률가도 그 진위성을 의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경찰이 세실을 살아있는 채로 발견하고 그녀가 자발적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명백해진 후 위임장은 매우 중요한 증거물로 변했다. 수사관은 그 결과가 전체 사건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긴급 필적 감정을 의뢰했다. 전문가에게는 세실의 개인 편지와 일기에서 나온 필적 샘플과 앙투안 자신의 필체가 전달되었다. 전문가가 문서를 조사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뒤부아 가족의 은행 기록을 확인했다. 위임장에는 앙투안이 세실에게 그녀의 집 지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송금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러나 은행 조사 결과 그러한 송금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앙투안의 공식적인 버전에 대한 첫 번째 심각한 타격이었다. 며칠 후 필적 감정가는 경찰에 자신의 결론을 제출했다.
그의 감정선은 전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 중 하나가 되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실시된 조사 결과 세실 뒤부하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다른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음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글자의 특징, 기울기, 회계 특성을 볼 때 높은 확률로 그 서명은 앙투안 뒤부하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제 수사팀에게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위조된 서명은 앙투안이 주변 사람들을 오도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건 버전을 합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위조된 문서를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경찰은 새로운 단계의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강력한 주장을 얻었다. 이제 앙투안의 자백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그의 거짓말에 대한 증거는 전문가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채로 사건 파일에 바로 있었다. 수사관들은 이 문서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앙투안이 그토록 오랫동안 조심스럽게 숨겨온 범죄의 전체 그림을 재구성하기 위해 아직 많은 세부 사항을 밝혀내야 했다. 전문가들이 세실이 지난 몇 년간 어떤 환경에서 지냈는지 이해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앙투안이 모든 신문에서 침묵하는 동안 바로 그 증거들이 용의자 자신이 말할 수 없거나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수사팀에 알려주었다. 수사팀에는 상세한 의학적 감정서가 있었다. 의사들은 세실의 상태를 말 그대로 항목별로 기록했다. 만성적인 영양실조. 이것은 장기간의 굶주림의 첫 번째이자 명백한 징후였다. 문서에는 그녀의 체중이 그녀 나이의 여성 정상 체중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심각한 근육 위축은 그녀가 수년 동안 신체 활동 없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이 모든 징후들은 감금이 단 몇 달 이상 지속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별도의 항목은 손과 발의 피부 상처였다. 의사들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사지에는 금속 고정물의 장기간 작용 흔적이 다수 발견됩니다. 표현은 조심스러웠지만 모두가 무슨 말을 하는지 분명히 알았다. 그녀의 손목과 발목에 남은 흔적은 그녀의 이동의 자유가 심하게 제한되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시사했다. 동시에 범죄과학 수사관들은 지하실을 조사했다. 공간 자체는 자연광과 정상적인 환기가 없는 작고 폐쇄된 구역이었다. 두껍고 축축한 돌벽은 거의 완벽한 방음 효과를 만들어냈다. 세실이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하더라도 밖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어두운 공간의 중심 물체는 무거운 금속 사슬이었는데 그 한쪽 끝은 낡은 포도 앞찾기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범죄 과학 수사관들은 가장 중요한 흔적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사슬에는 단 한 사람, 앙투안 뒤부하의 지문만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른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앙투안만이 세실을 감금하는 데 사용된 물건들과 상호작용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경찰은 또한 집에서 발견된 슈퍼마켓 영수증들을 주의 깊게 조사했다. 그것들은 식료품과 물이 정기적으로 바로 지하실로 배달되었다는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되었다. 쇼핑 목록은 단조로워 보였다. 값싼 통조림, 곡물, 대량의 병에 든 물. 이것은 앙투안이 완전한 고립 상태에서 여동생의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면서 가게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추측을 뒷받침했다. 매일같이 수사관들은 세실이 처한 상황이 사전에 계획되었고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았다. 단서들, 의학적 감정서, 범죄의 과학적 감정 결과들이 합쳐져 자발적인 출발이나 우연에 대한 어떤 버전의 여지도 남기지 않는 그림을 만들어냈다. 전문가들의 최종 결론은 짧고 명확했다. 세실의 상태, 지하실의 환경, 물적 증거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그녀가 강제로 수년 동안 감금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시사한다. 이제 수사팀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동기를 밝히고 정확히 무엇이 앙투안 뒤부아를 자신의 여동생에 대해 그토록 잔인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세실의 자발적인 실종 버전이 완전히 기각된 후 수사의 다음 논리적 단계는 뒤부아 가족과 관련이 있었고 개인적인 동기를 가질 수 있었던 모든 사람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앙투안과의 상황이 완전히 명백해 보였던 것이 잠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드물게 있었던 신문 중 하나에서 앙투안이 침묵을 깨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수사관들을 즉시 주목하게 만든 이름을 언급했다. 그것은 세실의 전 약혼자였다. 그녀와 약혼했던 남자로 마을 전체가 알고 있었다. 앙투안에 따르면 세실은 실종 직전에 이 남자와 심하고 불쾌한 이별을 겪었다. 더욱이 앙투안은 전 약혼자가 이별을 결코 극복하지 못했을 수 있으며 일어난 일에 연루되었을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밝혔다. 전 약혼자의 이름이 사건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이것은 수사팀이 이 버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수사관들은 이 노선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앙투안의 말이 확인되었다면 그것은 범죄의 전체 그림을 근본적으로 바꾸었을 것이다. 앙투안은 더 이상 유일한 용의자가 아니었을 것이고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세실과 그녀의 전 약혼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아내기 위해 이웃들과 지인들을 신문했다. 실제로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그 커플이 단순히 헤어진 것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거리에서도 들릴 정도의 큰 다툼을 기억했다. 몇몇 사람들은 전 약혼자가 이별을 힘들게 겪었고 심지어 세실과 이야기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녀가 그와의 모든 접촉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한동안 전 약혼자에 대한 버전은 설득력 있어 보였다. 수사관들은 세실의 실종 기간 동안 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이민 당국에 문의했다. 그가 근처에 있었다면 그는 동기와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경찰은 그의 이동과 그의 전기에 대한 모든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신중하게 검토했으며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그러나 며칠 후 이민 당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이 왔고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세실의 전 약혼자는 그녀가 실종되기 6개월 전에 프랑스를 떠났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공식적으로 캐나다로 이주하여 근무 계약을 맺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출국하지 않고 그곳에 머물렀다. 이것은 캐나다 당국의 데이터와 국제 요청을 통해 수사관들이 입수한 고용주의 공식 보고서에 의해 확인되었다. 또한 전화 통화와 전자 메시지도 조사하여 실종 기간 동안 전 약혼자가 세실과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음을 배제했다. 수사관들은 그가 일어난 일에 연루되었음을 시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찾지 못했다. 버전은 완전히 무너졌다. 모든 정보를 입수한 후 수사팀은 전 약혼자의 노선을 공식적으로 종결했다. 이제 앙투안이 단순히 낯선 이름과 과거의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으로부터 의심을 돌리려 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분명해졌다. 그 순간부터 사건 파일에는 다시 한 명의 성만 남았고 수사관들은 더 이상 대체 버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 범죄를 저지를 실제 동기와 기회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오직 앙투안 뒤부아 자신뿐이었다. 수사관들에게 남은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다. 앙투안 뒤부아가 실제로 누구이며 왜 그가 주변 사람들을 소름 끼치게 만든 행동을 결심했는지. 외부 상황은 명백했지만 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여동생을 수년 동안 감금하게 되는지를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앙투안의 개인사, 그의 전기를 파고들며 어떤 설명을 찾으려 노력했다. 마을에서는 모두가 그를 알았지만 아무도 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었다. 앙투안은 전형적인 외톨이였다. 그는 고정된 직업이 없었고 그때그때 살았으며 주민들을 위해 작은 일을 해주고 적은 돈을 받았다. 그는 친구가 없었고 가장 피상적인 대화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화를 피했다. 그와 교류했던 사람들은 그의 내성적이고 거리감 있는 태도를 알아차렸다. 심지어 지역 우체부도 앙투안이 거의 몇 마디 이상 말하지 않았고
항상 대화를 가능한 한 빨리 끝내고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회상했다. 이웃들이 예외 없이 동의한 유일한 것은 그의 비정상적이고 거의 광적인 집에 대한 집착이었다. 집과 그 주변의 땅은 항상 완벽한 순서로 유지되었다. 앙투아는 포도나무를 가지치기 하고 꽃을 돌보고 울타리를 칠하고 낡은 가구를 정리하는 데 몇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치 집이 그의 삶의 의미인 것처럼 행해졌다. 일부 마을 사람들은 앙투안이 한번 이웃 중 한 명에게 이 집이 내가 가진 전부야 라고 말한 것을 기억했다. 당시에는 이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르게 들렸다. 수사관들은 세실의 실종 몇 달 전 뒤부와 가족의 재정 서류를 확인했다. 은행 보고서에는 불안한 그림이 금방 드러났다. 앙투아는 오랫동안 갚지 않은 대출로 인해 큰 빚을 지고 있었다. 총 부채는 심각했고 끊임없이 증가했으며 이자가 쌓였고 수입은 최소한의 지불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약 집을 나누고 재산의 일부를 팔아야 했다면 그것은 그의 유일한 재정적 버팀목을 완전히 빼앗아 그를 사실상 무일푼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용의자의 프로필을 작성하기 위해 수사팀이 고용한 심리학자들은 이 상황에 특별한 중점을 두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부모님의 집은 앙투안에게 물질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의 일부, 그의 자아 인식의 기초였다. 경력, 가족, 사회적 유대가 없는 상황에서 집은 유일한 닻이 되었다. 집을 잃을 위협은 그에게 자신의 모든 삶이 파괴될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심리감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앙투안 뒤부아는 가족 재산에 대한 병적인 집착에 뚜렷한 징후를 보인다. 집과 인접한 토지를 자신의 성격의 연장선상으로 인식하는 것은 그것을 잃을 위협에 직면했을 때 극단적인 행동 형태로 이어질 수 있었다. 수사팀은 앙투안의 재정 상황과 개인적 특성이 한순간에 일치하여 그를 극단적인 조치로 몰아갔다고 결론지었다. 여동생이 유산의 절반을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그는 재산의 일부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기반을 잃을 전망에 직면했다. 바로 그 순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앙투아는 상황에 대한 완전한 통제의 길을 선택했다. 여동생에게 그녀의 재산 지분에 대해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앗고 집을 완전히 자신의 손에 두는 것이었다. 동기는 공식적으로 사건 파일에 기록되었다. 심각한 재정 상황과 결합된 집에 대한 병적인 집착. 수사관들에게 이것은 이제 그들이 용의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명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앙투안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그토록 조심스럽게 자신의 비밀을 숨길 수 있었는지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 것뿐이었다. 앙투안에 대한 결정적인 신문은 수사관들에게 전체 조사의 결정적인 단계가 되었다. 이 순간까지 그는 침묵하거나 짧고 무관심하게 감정 없이 말하는 것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모든 수집된 증거, 감정 결과, 증인 진술, 전문가들의 공식적인 의견과 동시에 그에게 제시되었다. 수사의 과제는 명확했다. 용의자가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일어난 일을 설명하게 하는 것이었다. 앙투아는 처음에는 늘 그랬듯이 침착해 보였다. 수사관은 각 증거를 체계적으로 나열했다. 먼저 위임장에 있는 여동생의 서명 위조를 확인한 필적 감정 결과가 제시되었다. 이 문서는 세실이 자발적으로 유산 지분을 포기하고 떠났다는 거짓말을 수년 동안 덮어주었다. 앙투아는 감정 결과를 반박하려 하지 않았고 들은 내용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중요한 증거는 지문이었다. 수사관은 범죄 과학 수사관들이 지하실의 사슬, 자물쇠, 모든 고정장치에서 그것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다른 지문은 없었다. 오직 앙투안의 것만 있었다. 이 정보 후에도 그는 계속 침묵하며 마치 말해진 것 중 어느 것도 자신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어딘가를 응시했다.
그런 다음 수사관은 앙투안이 이전에 의심을 돌리려 했던 세실의 전 약혼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 버전 역시 이민당국과 캐나다 고용주의 공식적인 데이터에 의해 반박되었다. 약혼자는 세실이 사라졌을 때 물리적으로 프랑스에 있을 수 없었다. 그의 부재는 문서로 기록되었고 마을에 그의 존재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순간 앙투안의 행동에 처음으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옆을 보는 것을 멈추고 잠시 동안 평소의 침착함을 잃고 수사관에게 세실이 집을 팔 계획이었다고 짧게 말했다. 그는 마치 이 단순한 문장이 일어난 모든 것을 완전히 설명하는 것처럼 말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첫 번째, 실제 단서였다. 동기에 대한 첫 번째 간접적인 인정. 물론 앙투안은 범행을 직접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야기하지 않았고 전문가들이 발견한 세부 사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의 대답으로 그는 집 매각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적이고 심각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했다. 이것은 바로 수사관들이 조사를 통해 이미 오래전에 형성된 추측에 대한 확인을 얻은 순간이었다. 신문은 계속되었지만 앙투안은 다시 입을 다물고 침묵으로 돌아갔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고 새로운 증거와 사실에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에게는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동생이 집을 팔고 싶어 했다는 짧은 언급조차도 동기를 공식적으로 사건 파일에 기록할 수 있게 했다. 앙투안의 가족 유산에 대한 병적인 집착과 그것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수사관들은 앙투안으로부터 완전한 의미의 자백을 받아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수동적 저항 전략을 선택했고 자신의 입장을 바꿀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문은 앙투안이 우연이나 충동적인 행동의 결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내적 논리에 따라 저질렀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그에게 집은 실제로 그의 모든 삶이었고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법과 도덕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까지도. 그 순간부터 수사팀은 절대적으로 명확한 동기와 확인된 물적 증거를 갖게 되었다. 이제 수사관들은 다음 단계, 공식적인 기소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 수사팀에게 남은 유일한 소스는 세실이 평범한 삶에서 사라져 자신의 집 안에 갇히게 된 그날의 그림을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소스는 바로 그녀 자신이었다. 그녀의 첫 진술은 오랫동안 절대적인 비밀에 쌓여있던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세실의 진술은 병실에서 직접 녹음되었다. 의사들은 그녀가 매우 약하고 오랫동안 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나서야 수사관들을 그녀에게 들여보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말과 말 사이에 긴 틈이 있었지만 그녀가 말한 모든 문장은 조사의 결정적인 것이 되었다. 세실은 실종 당일 앙투안이 부모님이 남기신 와인 컬렉션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도와달라며 지하실로 불렀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먼저 내려가라고 했고 서류를 가지고 바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그녀가 아래층에 내려가 병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뒤에서 오빠의 발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아무것도 의심스럽지 않았다. 다음 순간 그녀는 뒤통수에 강한 충격을 느끼고 즉시 의식을 잃었다. 세실은 무거운 포도 앞찾기에 사슬로 묶인 채 깨어났다. 주위는 어둡고 추웠다. 그녀는 즉시 지하실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것이 앙투안이 한 짓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첫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소리를 지르고 풀려나려 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오빠가 돌아와서 그녀에게 차갑게 말했다. 그녀가 집과 그것을 팔려는 생각을 잊을 때까지 필요한 만큼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이 말은 그녀에게 영원히 각인되었다. 그녀의 진술에서 세실은 또한 감금 생활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다. 음식과 물은 불규칙하게 나타났고 종종 며칠에 한 번뿐이었다. 앙투안은 그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음식 봉투를 두고 즉시 다시 나갔다. 그녀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무슨 해인지조차 알지 못했고 점차 시간 감각을 잃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말을 물리적 증거로 확인하기 위해 세부 사항을 물었다. 사슬의 위치, 자물쇠, 지하실에서 발견된 식료품들. 세실이 말한 모든 것은 전문가들의 감정 결과와 발견된 흔적들과 완전히 일치했다. 그녀의 진술은 앙투안의 자발적인 실종 버전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다는 절대적인 확인이 되었다. 수사팀이 그녀의 진술 녹음을 마쳤을 때 앙투안이 단지 일어난 일의 상황을 숨기려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히 알면서 모든 것을 사전에 신중하게 계획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분명해졌다. 세실은 수사팀의 주요 추측을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을 폭로함으로써 자신의 오빠에 대한 주요 증인이 되었다. 이제 수사팀은 누가 왜 이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왜곡 없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너무나 상세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더 이상 추측을 하거나 대체 버전을 찾을 필요가 없었다. 앙투안은 그가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숨기려 했던 사람의 말에 의해 최종적으로 유죄가 입증되었다. 앙투안과 세실의 대질 신문은 최종적으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했다. 그것은 피고인이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과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수사관들은 이 만남이 두 사람 모두에게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앙투안 자신이 세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였다. 그는 완고한 침묵을 계속하거나 마침내 주위의 모든 사람이 이미 이해한 것을 인정할 수도 있었다. 세실이 진술을 시작했을 때 앙투안은 그녀 쪽을 쳐다보는 것을 피했다. 수사관은 병원에서 녹음된 그녀의 원래 말에서 발췌한 부분을 읽었다. 오빠가 부모님의 와인 컬렉션을 세는 것을 도와달라며 지하실로 불렀던 일, 예기치 않은 타격이 뒤따랐던 일, 그리고 끝없는 고립의 세월이 시작되었던 일. 그녀는 천천히 말했고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 내내 앙투안은 완전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쳐다보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자신을 차단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수사관들은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어떤 감정, 후회, 불안, 분노이라도 알아채려 했지만 앙투안은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그 시간 동안 완전히 꿰뚫어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세실은 침묵했다. 방 안에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다. 이미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한 수사관은 앙투안에게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방금 여동생이 한 말을 확인하는지. 수사관들은 그가 다시 침묵에 빠지거나 명백한 것들을 부인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앙투안의 반응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는 처음으로 눈을 들었고 여동생을 보지 않은 채 조용하고 거의 무관심하게 말했다. 네. 이 짧은 단어는 조서의 세실의 진술의 진실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기록되었다. 물론 앙투안은 자세한 설명이나 어떤 세부 사항도 제공하지 않았지만 수사팀에게는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피해자 자신이 있는 앞에서 그가 한 네라는 말은 그에게 더 이상 일어난 일을 숨길 가능성을 최종적으로 빼앗았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이것은 완전한 의미의 자백이 아니었다. 앙투안은 동기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후회를 보이지 않았으며 변명할 생각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그의 범죄의 연루를 공식적으로 기록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수사팀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앙투안 듀부아는 최소한의 형식으로나마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 순간부터 수사팀은 조사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고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앙투안의 인정이 나온 후 수사관들은 마침내 사건의 전체 순서를 재구성하고 이 이야기가 처음부터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이제 모든 세부 사항이 제자리를 찾았고 모든 행동의 연쇄가 명확하고 반박할 수 없게 되었다. 모든 것은 2013년 6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 시작되었다. 뒤부와 가족의 집은 세실과 앙투안에게 동등하게 상속되었다. 처음에는 이전처럼 살려고 했지만 남매의 이해관계가 갈라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앙투안에게 집은 유일한 삶의 가치이자 어떤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잃을 생각이 없었다. 반면에 세실은 자신의 지분을 팔아 돈을 받고 마을과 가족의 기억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다. 그들 사이의 긴장은 몇 달에 걸쳐 고조되었다. 앙투안은 여동생을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결정은 더욱 확고해졌다. 2014년 3월 세실이 오빠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절반을 팔겠다고 알렸을 때 그는 집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이해했다. 그때 그는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결정을 내렸다. 꾸며낸 핑계로 앙투안은 여동생에게 오래된 가족 지하실의 와인 재고를 세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세실에게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들렸다. 그녀는 동의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내려갔다. 그곳 지하실의 어둠과 습기 속에서 앙투안은 예기치 않게 그녀의 머리를 때렸고 여동생이 떠날 가능성을 빼앗기 위해 그 순간을 이용했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낡은 포도 앞찾기에 사슬로 묶어 꼼짝 못하게 했고 스스로 풀려날 기회를 단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다음 단계는 공식 문서 위조였다. 앙투안은 아무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설득력 있는 전설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위임장에 여동생의 서명을 조심스럽게 위조했고 세실이 금전적 보상을 받는 대가로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외딴 영적 공동체로 떠났다고 공증인을 설득했다. 세실의 성격이 그런 사건의 전개를 충분히 허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이 버전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앙투안의 삶은 엄격한 이중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웃들에게 그는 부모님의 집을 돌보는 외롭고 책임감 있는 오빠의 역할을 계속 연기했고 지하실에서는 완전한 고립 속에 있는 세실의 조용한 비극이 계속되었다. 그는 정기적으로 슈퍼마켓에서 값싼 식료품과 물을 사서 그녀의 최소한의 생존 조건을 보장했지만 구출이나 도움의 기회는 주지 않았다. 그렇게 11년이 흘렀다. 절대적인 침묵, 보이지 않음, 절망의 세월. 범죄가 드러난 유일한 이유는 사소한 우연이었다. 정의 배선 점검과 시, 당국의 끈기. 인부들이 지하실 문을 부수자 세실은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지만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이제 앙투안 자신의 공식적인 자백이 나온 후 수사팀이 재구성한 범죄의 연대기는 공식적인 사건 버전의 지위를 얻었다. 수사관들은 이 범죄가 어떻게 계획되고 저질러지고 10년 이상 숨겨졌는지에 대한 완전한 그림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단 한 단계뿐이었다. 앙투안 뒤부아를 공식적으로 기소하고 사건 파일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이었다. 법정은 꽉 찼다. 앙투안 뒤부아는 감정 없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수집된 모든 증거는 명확하고 명백했다. 문서 위조, 지하실에서의 여동생 감금, 세실의 완전한 자백. 변호사는 앙투안의 정신적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것이 정당화나 형량 감경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앙투안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았다. 그는 판사도 여동생도 참석자들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가 미리 결정을 내렸고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분명했다. 법원은 행위의 특별한 잔혹성, 여동생의 감금 기간, 저지른 범죄에 대한 완전한 인식을 고려하여 그를 유죄로 판결하기로 결정했다. 앙투안 뒤부아는 정해진 형기의 3분의 2 이전에 가석방 권리 없이 실제 복역 기간으로 30년의 자유형을 선고받았다. 뒤부아 가족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고 집은 추가적인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국가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판결 후 앙투안은 형을 살기 시작했고
세실에게는 길고 힘든 재활이 시작되었다.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그녀가 점차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고립의 세월 동안 잃었던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왔다. 그녀는 마을을 떠나 겪었던 모든 것을 상기시키는 장소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도시에 정착했다. 뒤부와 가족의 집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매물로 나왔다. 구매자는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다. 일어난 사건들 이후 그 명성은 너무나 어두웠다. 마침내 한 지역 회사가 그 부동산을 인수했고 그 집을 관광객을 위한 작은 호텔로 개조하기로 결정했다. 마을 전체에 슬픈 명성을 얻었던 지하실 자체는 완전히 메워지고 벽돌로 막혔다. 법적으로 정의는 회복되었다. 앙투아는 마땅한 벌을 받았고 세실은 과거가 계속해서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지만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결되었지만 비오에센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그것은 일상생활과 평범한 집의 외관 뒤에 숨어 있을 수 있는 비극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허약한지를 상기시켜주는 경고로 남았다.